앞으로 15년 후 약 2030년이 되면 한국의 교육이 과연 이 모습이냐라는 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즉 교육 방법이라든가 또는 지금의 전공과 학위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또 캠퍼스에는 교육이 과연 필요하겠느냐라는 그런 논의에서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새로운 대안으로서 미국에서 이미 명일들 주고 있는 무크라는 걸 도입을 해서 한국의 앞으로 15년 후의 교육의 모습과 또 이걸 가지고 동남아 시장에다가 한국의 교육을 팔자, 즉 교육 용토를 확장하자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한국의 대학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발제로서 아세안 연합대학을 통한 교육의 국제화라는 주제로 일생을 대학교육 업무를 맡아오신 한석수 캐리스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등교육 환경, 전체 환경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이버 대학을 포함해서 참 어렵다 하는 그런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고등교육 전체 환경을 보면 오프라인 대학들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 이미 발표해서 평가 결과도 발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학령 인구의 감소, 이게 이제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오프라인 대학들이 자꾸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지금 이제 영역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사이버 공간도 이렇게 기웃거리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학령 인구의 감소 그런 측면이 있고, 요즘에 지능정보화 사회 해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그런 학습 분석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전을 하니까 이전에는 우리 사이버 대학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 왔었던 이런 대주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모든 대학들이 이제 그쪽으로 눈독을 들이면서 사이버 대학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위치를 좀 이렇게 침식한다고 할까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저희들이 ACU 프로젝트 이제 3국으로 돼가지고 CLV 대학들하고 우리 이제 사이버 대학들하고 연계시켜주면서 구체적으로 LMS를 구축을 해가지고 공동 콘텐츠라든지 또 자체 개발하는 그런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내 협력대학은 저기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숭실하고 이제 캄보디아, 원강하고는 라오스, 부산하고는 미얀마, 영진사이버하고는 베트남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연계를 지어줘서 이렇게 하니까 현지에서 대학들의 반응도 훨씬 좋았습니다. 아시아가 역시 우리의 주요한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를 이렇게 봐도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하면은 31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이제 경제력도 이제 많이 급성장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30% 정도가 잠재적인 고등교육 수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한 60불 이렇게 해도 50조 정도의 그런 시장 수요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ACU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세안 지역 진출을 좀 늘리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우선 국내 사이버 대학들과 이렇게 공동학위 그런 과정 이런 것을 운영하는 거라든지 그 프랜차이즈로 다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학위 과정이 아니더라도 직업훈련이라든지 어떤 자격증 이런 관련해가지고 그런 걸 운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 45개 국가에 정보 접근 센터라고 어떻게 보면은 큰 교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쪽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KOCW 이런 콘텐츠가 있고 하니까 미래부 산하에 정보화진흥원에서 하는 정보 접근 센터 45개 국가에 있는 그 공간을, 그 인프라를 좀 활용을 하자는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사이버 대학에서 저런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걸 하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우리 콘텐츠를 가지고 해외로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그럴 때 물리적인 인프라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한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 원장도 상당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보접근센터 40개 국가에 있는 그런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앞으로 그 사이버 대학들과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전 2로 윤병국 우리 원대역 발전기획위원장께서 교육 한류 기반의 국민의 무크 도입 방안. 목표점은 앞으로 빠르면 10년 아니면 15년 후에 우리 교육의 모습은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우리는 가볍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신과 변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다 먼저 던져야 하는데 이걸 먼저 던지신 분이 제가 아니고요. 이 대학신문의 대표이신 홍남석 대표님이 먼저 던지셨습니다. 그걸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국민의 묵구 또는 저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두를 위한 묵구라는 겁니다. 그거 하고 그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굴 이용하냐? 지금 한류 얼마만큼까지 갈지 모르지만 한류가 뭐가 됐든 동남아 시장에 먹히고 있기 때문에 한류를 이용해서 목표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목표는 300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 10년 후가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물론 이건 너프하긴 하지만 약 22억 달러의 경제적 규모, 22,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 그리고 국제사회. 지금은 한류를 약 2.0 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3.0 버전까지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대상국가는 어디입니까? 물론 미국이나 유럽 바로 갔으면 좋겠지만 이미 미국은 아다시피 3대 목표가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콘텐츠라든가 또는 플랫폼이 아직은 약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류가 통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으로 먼저 가자라는 거죠. 물론 여기 있는 인도하고 확장을 해서 중동까지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수요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약 43억 정도의 교육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의 시장이 뭐냐면 바로 저희의 재외국 기동부입니다. 약 720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1, 2단계는 쉽게 말해서 무상입니다. 자, 한류라는 콘텐츠를 이용해서 약 5분 내외에서 유튜브라든가 SNS 또는 우리가 빨리 만든 우리의 플랫폼 서버를 만들어서 거기다 탑재를 하고요. 2단계까지는 무료가 됩니다. 약 10분 내에 콘텐츠 12개 정도 만들어서 자, 1, 2단계를 전부 다 무상으로 뿌리겠다는 겁니다. 3단계는 유료 과정으로 한국에서 가장 동남아 시장에 강점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10분 내에 24회의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자, 통합 플랫폼 범용성이 있는 전 세계 어디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다 바로 유료화를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학위 단계로 가게 된다면 자, 18학점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예상 유효 비율을 이 전체 아까 말했던 것에 3에서 4%만 잡는다고 400명을 잡는다면 여기가 우리 사이버 대학의 한 학기 등록비 약 100만 원 내외가 되거든요. 그럼 곱하기 2학기에서 4년 동안 하게 되면 320만 정도. 그래서 35억 정도. 아주 러프하게 예상 수익을 잡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오프라인 대학에서 부크라든가 KOCW 또 자체 한류라든가 한국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콘텐츠와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원 부회장님의 발표가 아니겠습니다. 한교육 한류를 위한 조직과 펀드 구성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이렇게 줬습니다만 해외의 수출 방안 및 토대 구축인데 푸시형 인더스트리 가지고는 사실은 성공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공테크처럼 안에 툴을 만들어서 우리는 콘텐츠를 여기 살아 우리가 좋으니까 이거보다도 너희들이 있는 콘텐츠 우리가 잘 만들어서 같이 교류하자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라는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고요. 요 모태펀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태펀드에 보시면 중기청, 문화관광부, 특권청, 미래, 고용부, 복지부 이런 데서 다 출전을 했습니다. 한국 모태펀드에 이런 각 부서에서 돈을 모아주면은 이 사람들은 각
빅크를 통해서 저렇게 벤처기업, 저게 하나의 콘텐츠가 되겠죠. 여기 뭐 교육 콘텐츠 회사에 돈을 넣어주는 이런 게 지금 뭐 문해부에서 원하는 대로 특허청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선순환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이익률이 7% 정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콘텐츠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되게 좋으냐 보니까 두 가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모태펀드를 활용하더라도 하나는 프로젝트에 있고 하나는 지분 출자에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문제는 이 모펀드에서 자펀드, 이 자펀드가 이 GP 창투사라는 게 저게 사실은 CJ 같은 창투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콘텐츠 만들면서 할로 콘텐츠 만들면 CJ. 예를 들면 시공태크 같은 데 주고 싶다 그러면 스티브 베스트 줘도 됩니다. 다른 데도 됩니다. 이게 창투사에서 목숨 걸고 합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일단 LP 대학 재단에서도 들어오고 교육부에서 KPIC에다 돈을 일단 기본적으로 100억이든 1년 예산을 따서 할로 콘텐츠 만들고 그 다음에 온라인 대학에 해외 진출을 위해서 예산을 따져 주면은 그 KPIC에서 관리, 사후관리, 선정, 관리 다 합니다. 현재 SHC가 없는 이 모습이 제가 추천한 모습입니다. 다음에 이제 SHC의 능력을 인정해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두의 능력을 인정해가지고 여기다가 출전하도록 만듭니다. 주요 주주들이. 그 자본대에서 여기다 다 쳐면 여기 SHC가 하나씩 단계별로 첫 단계는 할로 콘텐츠, 두 번째는 지역별, 요건 아마 뒤에 지금 저 융합하는 거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보다 벌써 더 큰 개념으로 사이버의 콘텐츠를 해외로 연결을 넓히고자 할 때 절대적으로 교육부의 초기 자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운영할 때 가장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한다면 성공할 확률이 확 떨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발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의 가장 큰 그 패러다임 변화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의 어떤 에듀케이셔널 체인지다, 에듀케이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일단 형태만 약간 바꾸고 모양만 약간 바꾸고 이래서는 안 되고요. 근본적으로 교육을 뜯어고치는 그게 에듀케이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인터넷에 큰 변화가 오고 있으면 그 인터넷을 교육에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할 거냐? 특히 온라인 교육에서 어떻게 인터넷을 활용할 거냐? 이건 우리와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PC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바일로 갔거든요. 그러면 아프리카를 가려면은 지금 사이버 대학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형태 가지고는 안 돼요.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해요. 모든 콘텐츠는 5분 이내에 모바일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주제 단위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어떤 펀드를 통해서 그 자금을 조성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생력을 키워야 돼요. 그럼 지금 사이버 대학들이 만들고 있는 강좌나 사이버 대학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과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 대학이 제한된 영역 내의 학생들을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기업과 연계해가지고 기업과 연계해서 기업에 필요한 강의 같은 걸 어떻게 제공할까지도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단지 학위를 준다는 목적으로만 접근하시면은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의 그 오픈 유니버시티를 좀 정확하게 벤치마킹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오픈 유니버시티에 대한 위상이 지금 우리 스스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어떻게 인정해 줍니까? 네덜란드 오픈 유니버시티, OUNN, 그 다음에 독일의 페럼 유니버시티, 인디라 간디 내셔널 오픈 유니버시티, 이런 벤치마킹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사이버 대학들은 그런 벤치마킹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학들과 연합을 형성해요. 저희가 예측하는 게 하나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원격대학하고 지금 말씀한 교육 영토 확장 이건 필연적인데 그 시스트란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 있어요. 이게 이제 세계적인 그 통번역 회사인데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우리나라가 컨텐츠를 샀죠. 구글이나 다른 것보다도 앞서서 언어적 장벽을 깬 엔진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측하고 구글에서 예측하는 것은
불과 앞으로 5년 이내에 모든 언어 장벽은 일반화된다는 겁니다. 터치하고 말하는 게 동시에 번역되고 동시에 이어진다는 거죠. 많이 왔다는 거죠. 인공지능 이상으로 왔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어차피 온라인 대학이 이제 대세가 될 텐데 이걸 영토 확장을 하고 또 외국에서 우리하고 이제 교류하고 학습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한 대로 대학의 21개, 이제 원격대학 21개에 대한 특성화의 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럼 특성화에 대한 것들이 하나 정도는 분명히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특성화되어 있다면 공통분모를 이루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문화나 메커니즘이 분명히 틀리죠. 틀린데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목표점에 정점이 있어요. 이것은 다 동일해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일치한다는 건데, 그럼 우리 그 원격 대학이 특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대학마다 고민을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듭니다. 그 한류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TV 드라마나 K-팝이나 영화나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와 그 한국의 상품 또는 한국의 문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문화, 대중문화라기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문화가 어떻게 하면 좀 같이 조금 동반 진출을 하고 동반 성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시도를 좀 많이 해본 것 같은데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게 조금 전략적으로 하나의 전략적으로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너무 각계약진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조금 더 공적인 영역들이 그 나름대로 역할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이 좀 있고요. 이거 교육의 한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 조금 이것이 혼자서 움직이는 형태로 방식으로 가서는 과연 이게 온전하게 정착되거나 성공할 수 있을까? 오히려 조금 이렇게 그 함께 협력하고 이 전략적으로 함께 뭉쳐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아까 이제 뭐 발표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300만 명을 2025년인가요? 그때까지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단순하게 그 3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단지 이 교육 우리가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의 수요자 또는 소비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있는 전혀 피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전혀 역사도 다르지만 교육의 어떤 수요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드라마 한 편 보고 영화 한 편 보고 K-팝 하나 듣는 것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에 교육의 내용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익히 경험들을 하다시피 한국의 어떤 교육들을 사이버의 형태라고 온라인의 형태라고 해도 그것의 수요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들 속에서도 어떤 공적 영역들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좀 지원들을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공적 영역 속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사적 영역 속에서도 이것이 돈 내지는 어떤 수입 이런 차원의 문제들, 물론 당연히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당연히 추구해야 될 하나의 지점들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서 그것이 온전한 목표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런 차원 속에서의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서 움직여져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 과외성 혁신이 교육 산업에도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이버 대학을 했으니까 사이버 대학이 나왔지만 방송통신대학, 미국의 세계 무크가 나오고 있고 우리 학생들도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수는 굉장히 줄어들고 사이버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기본 오프라인 대학에서는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게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학생들 자신이 이미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 상황에서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그래서 교육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달라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여기 학습자 중심의 온라인 콘텐츠를 융합 플랫폼에서 만들어서 교육 형태를 확장하자는 게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홀세일 애플리케이션 커뮤니티라는 것들이 애플 스토어에 대항해가지고 스마트폰 제조회사나 이런 그 플랫폼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그런 플랫폼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이제 같이 결합해서 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증권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했기 때문에 비용 되는 것도 어렵고 뭐 등등 그래서 미약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결합을 하고 증권화하는 노력을 하면은 솔루션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최병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존에 했던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증권화 될 수 없는 것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시플로가 완전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면 되는데 실제로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약하면은 지금은 제로섬 충돌이 일반 대학, 오프라인 캠퍼스, 사이버 대학하고 개인 프리랜서로 연기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졌는데 개별 교육 콘텐츠가 가서 수업료가 전달되는, 요약하면 그런 형식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SHC라는 형태로 설명했습니다. 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서로 자기가 만든 컨텐츠만큼 아까 여러 가지 예에 나와서 좋은 컨텐츠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좋고 다양한 컨텐츠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플랫폼의 성격은 이용한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용이 많이 된 것만큼 수익을 많이 가져가니까 경쟁적으로 좋은 컨텐츠들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앞에서 토론하신 분들께서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서 수익을 나눠가는 구조를 만들면 나쁜 컨텐츠는 다 사장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뭐 외부 강사들 한 사람들 다 활용할 수가 있고 뭐 또 탤런트도 사용할 수 있고 연예 기획사도 사용할 수가 있고 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비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만드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수익, 플랫폼에서 사용료를 갖다 모아서 그 사용료가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본 경비를 제하고 나머지가 플랫폼이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개 플랫폼들은 그것을 주주들이 혼자 가져갑니다. 우리는 플랫폼 소유자들이 사이버 대학, 교수자 이런 사람들이 플랫폼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유를 갖는 그런 것들을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플랫폼 가치를 만들고 그것을 일부를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투자자들한테 팔아서 필요한 플랫폼 구축 비용을 같이 마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초기 시드머니를 아까 말씀하신 이사홀딩스에서 5억 되고 또 뭐 17반도 조금씩 되면은 이런 것들이 좀 프로세스가 좀 더 빨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